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가장 핫한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소장님, 무역 적자, 경상수지, 근원 물가까지 경기 지표는 그렇게 안 좋은데 증시는 왜 이렇게 좋은지 정말 너무나 궁금해요. 자, 국내 증시 흐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금 국내 증시가 그 3월부터 양지수 상승세를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제는 분명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은 네. 맞거든요. 근데 안 좋은 상황들은 맞는데 이거와 다르게 그 경제는 경제고 주식은 주식이다 하는 네. 흐름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주식은 십니다라는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요즘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미국에서도 뭐 각종 지표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기는 한데 이거와 다르게 또 국내 지수도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마 이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수가 더 많이 떨어졌을 때 이때 사야 된다라는 네. 인식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 그 2020년 때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때도 결국은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그렇게 끌어올렸던 것처럼 지금도 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건지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정말 똑똑해진 것 같기도 하고 용감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아마 학습 효과 때문에 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투자 심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나 코스닥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좀 더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전일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오늘도 안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을 통해서 상승을 이제 전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역시나 그런 흐름들을 계속 유지를 해줬고요. 미국의 그 금리 동결 가능성에 따른 흐름들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일 이제 국내 금리도 역시나 그 동결 가능성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때는 금리 인하도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거는 아마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서 좀 어느 정도 호재가 좀 반영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900포인트 돌파를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그 제가 이제 어제 이제 확인을 했을 때는 기관의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좀 우위였고요. 그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1월부터 계속 상승을 했던 랠리를 보여줬던 이유가 AI와 로봇 그리고 2차 전지들의 부각을 통해서 상승세를 크게 보여줬다라는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2차 전지와 관련된 흐름들이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가파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오늘 좀 안타까운 이슈가 있었던 게 그 에코프로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셀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셀 리포트요. 네네. 예. 셀 리포트 웬만하면은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는 바이 리포트를 많이 내는 편인데 네. 셀 리포트를 내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거의 한 10%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 한다면은 기존에 이제 끌어올렸던 게 코스닥을 통해서 2차 전지를 통해서 끌어올렸던 것들이 반납을 해서 네. 크게 코스닥도 하락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이러한 투심이 지금 바이오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건설 기계든 분산되면서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만약에 또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온다 한다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900선 돌파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최근의 흐름들이 대외적인 악재 해소에 따른 기대감을 통해서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고 작년에는 워낙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미중 산업에 대한 분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거에는 작년에는 자이언트 스텝도 나왔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슈도 부각받았지만은 올해는 어차피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들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 오히려 안 좋았던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 감산을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코스피는 2,700포인트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일단 단기적으로 930포인트까지 가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그 소장님 말씀하셨던 에코프로에 대한 셀 리포트 상당히 이제 그 멘트가 강하고 자극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있어요? 사실 이 리포트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봐야 되겠지만은 예. 목표가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한 45만 원대인가 그렇게 목표가를 봤는데 그 목표가가 그 정도면은 지금 거의 어제 상승 일자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 그렇죠. 하락이거든요. 예. 그렇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망 산업에 대해서는 맞기는 하지만은 이게 실제적으로 이만큼 어떻게 보면 그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기업의 반영 가치가 이 정도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리포트이기 네. 때문에 다소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번 주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과열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좀 어떻게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거래 일에 화학과 반도체, 금융까지 여러 가지 업종들이 상당히 많은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결국은 안 좋았던 업황들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중에 첫 번째가 자동차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지난 11일 그 한국무역협회에서 그 수출입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지난 1, 2월에 자동차가 약 10조 원의 그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합니다. 흑자를 기록을 했고 올해 2월까지 자동차와 부품을 포함한 합상 수출액은 143억 달러. 그러니까는 전체 수출액의 한 14%를 차지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그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에서 24조 원 가량의 그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네. 때문에 어제 기공식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나라는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상 최근 자동차 산업 트렌드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차로 좀 넘어가는 흐름이거든요. 네. 이로 인한 그 무역 흑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동차 부분에서. 그리고 미국 행정부도 2032년까지 신차에 대해서 67%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유럽은 아마 그 2020년 초반 때도 계속 나왔던 이슈인데 네. 2035년까지 내연 기관차를 퇴출을 시키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그랬죠. 때문에 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산업적인 트렌드가 지금 친환경차로 좀 넘어가는 시점이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물론 국가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지원의 감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독일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차 줄일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일시적인 리스크는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산업 트렌드가 굉장히 잘 반영이 됐다라는 네. 말씀드리겠고요. 전기차 관련 호재는 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상 저도 이제 전기차를 타본 결과 저는 좀 좋다라고 많이 느껴졌는데 네. 결국 이제 국내에서 전기료 인상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 트렌드가 전차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큰 이슈가 있었던 게 삼성전자 감산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삼성전자는 지금 치킨 게임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감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상황들을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발생됐다라고 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마디로 바닥쳤다 이거죠. 네, 그렇게 이제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은 동의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뭐 3분기부터 올라오겠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인 재고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네. DDR5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대해서 업황 회복을 그때 정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이 되고 심지어 그 마이크론 그 기업도 또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 SK 하이닉스도 그 교환 사채를 통해서 지원적인 부분들을 받았던 것처럼 마이크론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4분기 정도 돼야 좀 업황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의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 또 삼성 디스플레이 그 8.6세대 IT용 OLED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2026년까지 총 4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현재 OLED 시장은 중국이 1위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1위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상 뭐 OLED 시장의 경우에도 뭐 그 화면에 봤을 때 워낙 좋잖아요. 심지어 뭐 네. 땅구멍까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OLED가 많이 발전이 된 상황이고 이거를 지금 뭐 소형 가전이든 뭐든 그쪽에 접목을 시켜서 확대돼 나가겠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단기적인 이슈가 굉장히 상당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정부에서도 그 리튬 인산철에 관련된 배터리 개발 시장 진출 지원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워낙 계속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상승세 이제 계속되고 있고 또 말하면 입 아프고요. 뭐 2차 전지 이제 또 차 전지까지 이제 요즘 얘기 나오고 네. 있고 반도체도 이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고 요즘에 또 제약 바이오까지 다시 꿈틀대고 있다라고 해요. 제약 바이오는 앞으로 이제 회복세가 좀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상 저번 주까지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못했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거를 시점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작년 굉장히 모멘텀 부족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조정 흐름들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확실한 정부 정책에 따른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그리고 제약주와 달리 바이오 종목은 재무적인 상황들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주목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에 형 정부에서도 순수 바이오보다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산업 쪽으로 좀 지원을 많이 했던 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감사 보고서 그 위험했던 감사 보고서가 다 지나간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이오 쪽을 공략을 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러스 헬스케어 또한 플러스 AI, 빅데이터에 결합된 정책을 계속 발표를 했었습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은 작년 12월 신기술 및 신사업 육성에 따른 디지털 바이오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었고 이 당시 때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보니까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 등이 좀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바이오 R&D에 대해서 2,746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252개에 대한 신규 과제를 선정을 했던 이력이 있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바이오 의학 그리고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 소재 등의 4개 분야에서 2개 정도에 대한 그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바이오 목적보다는 디지털과 연관된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 바이오 왜 이렇게 좀 늦지라고 했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4일에는요.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때 역시 개방형 혁신과 AI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약 개발 분야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디지털 바이오였고요.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에 나왔던 그 허가와 그 보험 약과에 관련된 부분들 이 이슈도 있었고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뭐 2027년까지 2개 그리고 30년까지 3개를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네. 뭐 그 정도 급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요. 이상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개, 3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진짜 반영이 될지는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은 결국은 순수 바이오에 대해서 이슈가 나온 건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는 크게 이슈가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다라는 네.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달 이달 14일에는 또 미국 아마케에 관련된 부분들이 개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 이번에 열리는 아마케뿐만이 아니라 6월에 아스코도 좀 개최를 하거든요. 예. 아스코 개최를 했을 때는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는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암을 정복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조금 관련주들이 상승하긴 했잖아요. 네네네. 예, 미미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데 네. 최근에 이뿐만이 아니라 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이슈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라고 네. 좀 판단을 해봤지만 그 순수 바이오와 관련된 정책이 드디어 하나가 나왔던 게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네.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제약바이오 상승의 포문을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부 지원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궁금하고 관련 기업들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약 지금 글로벌에서 3,547억
7억 원 정도 된다고 그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2029년까지 약 1조 8천억 원으로 확대돼서 연평균 31% 고성장세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은 성장세는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그 페링 파마슈티컬이 개발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레비오타가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그 세라스 테라퓨틱스가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도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FDA 허가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한다면 국내 산업에도 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로바이옴을 좀 더 살펴보니까 장내 미생물 생태계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뭐 사람의 장 안에는 뭐 약 1,000종류에 대한 미생물이 좀 살고 있는데 이러한 생태계 균형이 깨지면 결국은 질병에 걸린다는 근간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감염성 질환과 암과 관련이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몸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상 올해 부각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작년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사업 규모가 약 1조 원 규모 정도의 사업 규모를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그 장내 미생물과 관련된 그 이슈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결국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유산균 관련된 그 건강기능식품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연관되듯이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농축산업과 관련된 활동 범위가 워낙 넓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문턱을 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를 좀 더 줄이고 4천억 규모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재도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해외 시장 규모는 3천억 원 가량 되는데 국내에서 4천억 규모면은 이게 크다고 보기도 어렵고 작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그 지노맨 컴퍼니와 그 고바이오 랩이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지금 임상 2단계에 대해서 치료제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CJ 바이오 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이 관련된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들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장님 마지막으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제약 바이오가 뜬다면 우리가 대형주에 집중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테마 이슈에 크게 상승하는 중소형주 위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투자자 입장이라면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대기업과 중소 그 관련된 기업들보다도 먼저 이제 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정책이 좀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순수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은 마이크로 바이옴 치료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서도 암 정보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가 나왔거든요. 네. 그게 캔서 문샷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부 계획 초안이 좀 공개가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을 카피해서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리고 그 미국과 관련된 이슈도 체크를 해보니까 결국은 AI나 그 디지털화 관련된 이슈도 같이 복합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우리나라 정부 역시 암정보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 그 정부 정책이 그 부분들이 나오게 한다면 제약 바이오주 상승은 엄청나게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와 성과를 보이는 기업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판단을 네.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룹주는 하반기까지 매우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셀트리온 관련된 그룹주들이 상승을 좀 크게 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경우에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거의 10% 이상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 말은 사실상 이 셀트리온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적인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램시마 SC나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무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룹주는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고 네. 암학회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한미약품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그 지금 3분기 실적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3분기 실적 그러니까 이게 2분기, 1분기 실적은 좀 패스를 하고 네. 3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네.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 그 로직스 1분기 실적은 그렇게 크게 뛰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매출 인식 배치에 대한 수익 감소가 나온 상황이고 이게 좀 더 살펴보니까 위탁 생산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생산을 한 뒤에 고객사에게 이제 전달을 했을 경우에 품질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품질 확인을 하면서 매출로 인식되기까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분기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될 것 같고 2분기부터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4공장에 대해서도 완전 가동 시 굉장히 좀 매우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5공장 관련된 증설과 관련된 이슈도 부각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일단 3분기 때 매출이 제대로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라임 인사이트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